미국이 동남아에 복귀하면서 기존 질서의 힘의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중이 힘겨루기로 판이 흔들리자 양국이 모두 이 기회에 해묵은 갈등을 해결해 보자라는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네, 반갑습니다. 저는 20년 이상 세계사, 각 나라 역사, 국제 정세를 연구한 김시열입니다. 지중해 전쟁사라는 역사책을 저술했고 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관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몇몇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시작했고요. 떠먹여주는 TV 채널에서 다시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태국 캄보디아 갈등의 역사적 배경은 무엇인가요? 두 나라 관계는 한마디로 천년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캄보디아는 크메르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동남아를 지배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태국의 시암 왕국이 강성해지면서 크메르 수도를 함락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이 정복과 피정복의 앙금이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에는 프레아 비어 사원 문제가 결정적인데요. 식민 시절 프랑스의 지도에서 그 사원이 캄보디아 땅으로 표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태국은 산능선 기준으로 자연국경 원칙이라고 하면서 자기 땅을 주장합니다. 결국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캄보디아 손을 들어주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지속되는 겁니다. 결정적으로는 2008년에 캄보디아가 단독으로 이 사원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갈등이 지속이 됐습니다. 군사적 충돌까지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이런 역사적인 자존심 싸움하고 식민시대의 그 국경 분쟁 그리고 양국 국내 정치 상황이 얽혀있는 그런 복합적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동남아에 복귀하면서 기존 질서의 힘의 균열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캄보디아나 태국 같은 경우 모두 그 막강한 그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친중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에 있어서는 중국이 일종의 안정판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양국 모두 과거에는 중국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압박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동남아를 개입하면서 상황이 변동된 거죠. 특히 태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중국의 눈치만 바라볼 필요 없이 태국이 미국 카드를 손에 쥐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중이 힘겨루기로 판이 흔들리자 양국이 모두 이 기회에 해묵은 갈등을 해결해 보자라는 생각을 그런 과감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죠.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는 미중 패권 경쟁이 동남아의 기준 질서를 어떻게 흔들고 그 불안정성이 실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 태국 캄보디아의 전략적 위치는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캄보디아는 중국의 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태국은 동남아의 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캄보디아는 완전한 친중 노선을 걷는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교두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게 리암 해군 기지를 거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중국은 미국의 해상 포위망을 뚫는 비수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는 아세안 내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 미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 심장부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하는 그런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안보는 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코브라 골드 훈련을 함께 하면서 동맹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제는 중국이 1대1로에 참여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시기죠. 특히 그 말라카 해협을 대체 가능한 크라 운하 구상에 대해서 그런 잠재적 카드를 쥐고 양쪽 모두에게 그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캄보디아는 중국에 완전히 편승한 국가이고 태국은 균형자를 자처하면서 미중 경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세안과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마디로 아세안이 그 중재의 명분을 가졌고 미국과 중국이 해결의 실리를 챙기는 그런 구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세안 의장국이 말레이시아인데 이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신속히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휴전을 이끌어내는데
기여를 했거든요. 하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는 내정 불간섭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없으니까 합의를 지켜내는데 한계가 뚜렷하죠. 그래서 미얀마 사태에 이어서 만약에 아세안이 이번 분쟁에 실패하면 조직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해결사 역할은 결국 강대국들이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역 연계라는 강력한 압박 카드를 신속히 구사해서 휴전을 결정적으로 이끌어냈고, 중국은 휴전 후에 그 후속 회의를 주선하거든요. 그러면서 안정적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런 중국 방식은요, 그 미국의 거친 방식과 대비되는 겁니다. 자, 결국 아세안이 멍석을 깔면 실제 영향력은 미중이 행사하는 동남아의 분쟁 해결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갈등이 경제 관광 무역에 미칠 파급 효과는? 자, 이번 충돌로 양국의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 전쟁으로 이제 번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적인 그 파급 효과는 국경 무역과 관광 산업의 직격탄을 받았습니다. 자, 국경이 폐쇄되면서 교육이 전면 중단됐고 각국은 여행 경보를 발령했거든요. 당연히 관광객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겨우 살아나던 그 국경 무역과 관광 산업, 이 두 핵심 산업이 다시 붕괴 위기에 처해진 거죠. 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장기적인 위험인데, 첫째로 공급망이 영구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가 수입선을 만약 태국에서 베트남이나 중국으로 돌리면 태국은 중요 수출 시장을 통째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국가 신뢰도가 추락하게 되니까 외국인 투자가 끊길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불안한 지역으로 낙인이 찍히면 어떤 국제 기업도 선뜻 투자를 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이 붕괴될 위험입니다. 자, 수십만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만약에 태국을 떠나게 되면요, 태국은 극심한 인력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캄보디아는 외화 수입 감소라는 상호 파괴적인 그런 결과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쟁이 양국 경제에 회복하기 힘든 상호 공멸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양국 내부 정치가 이번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자, 이번 충돌의 진짜 이유는 양쪽의 그 집안 사정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겉으로 보면 땅 싸움 같지만 캄보디아의 그 아들 왕 만들기 프로젝트와 태국의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 국경에서 딱 마주친 거라고 할 수 있죠. 자,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가 최근 아들에게 지위를 세습시켰습니다. 이런 식의 권력 세습은 아무래도 정당성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훈센 입장에서는 그 아들의 권위를 확실히 세워줄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제일 좋은 카드가 애국심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과 갈등을 만들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나라를 잘 지키는 든든한 지도자다, 이렇게 보여주려는 거죠. 그리고 내부 불만을 저기 나쁜 태국 좀 봐라, 이런 식으로 외부에 돌리려는 아주 잘 짜인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태국은 상황이 좀 더 복잡한데요. 국민이 뽑은 정부랑 막강한 군부 사이에 힘 겨루기가 대단하거든요. 자, 이번 사태에서 군부가 아주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 안보 구실로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거든요. 자, 태국의 여성 총리가 이 훈센 전 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태국 군대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업무 정지까지 받았거든요. 자,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죠. 자, 그러니까 그거 봐라, 안보는 우리에게 맡게 한다면서 군부가 이번 사태에 개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권력 세습은 캄보디아의 독재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북한과도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당연히 이제 세습을 한다는 거는 훈센 그 전 총리부터 독재가 쭉 아들까지 마치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식의 그 권력 세습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 이제 추종하는 그런 면에서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한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그런 세습을 진행한 경우라서 특별한 반응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앞으로 6개월에서 1년간 동남아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한마디로 그 뜨거운 압력솥 같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미중 갈등의 그 열기 때문에 내부가 막 부글부글 끓지만 전면적인 폭발은 없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 지속할 거라는 거죠. 자, 핵심적인 변화는 세 가지를 줄 수 있는데, 첫째가 미중의 줄다리기가 아마 노골화될 겁니다. 자, 과거의 동남아 국가들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식으로 기존에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그 한계를 체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중 양쪽에서 자신들을 선택하는 압박이 훨씬 심해질 것 같거든요. 둘째로는 작은 불씨들이 커질 위험이 높습니다. 자, 가장 위험한 뇌관은 단연 남중국해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필리핀과 중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의 국내 정치에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타오를 수 있는 휴화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셋째는 아세안의 분열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이죠. 2026년 아세안의 의장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 필리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리핀이 주도하는 아세안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강경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캄보디아 같은 친중국가하고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아세안이 내부 분열로 제 기능을 못할 위험이 커지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는 큰 전쟁은 없겠지만 작은 충돌과 외교 갈등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생존 줄타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갈등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국내라기보다 동남아 문제만이 아니고요. 지금 관세 정책이 트럼프에서 전 세계적인 그 압박을 하면서 줄 세우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우리가 어떤 노선을 취할지 영향을 아마 받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기조는 무엇이었나요? 한마디로 미중 식냉전의 경제적 선전포고였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부상하는 중국을 미국이 더 이상 지켜보지만 않겠다는 신호죠. 단순한 그 경제 논리가 아니고 국제 정치학에서 말하는 세력 균형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의도가 명확히 보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는 외교 안보를 위한 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가 종종 내가 관세맨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하는 것들을 이런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세 정책으로 트럼프는 중국의 첨단 기술 굴기를 막았고요. 동맹국들에게 관세로 사실상 방미 분담금을 받는 셈입니다. 자, 관세를 한번 잘 보시면 이 상대 국가는 관세를 이제 부과가 되지만 미국은 관세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상호 관세라기보다는 사실은 일종의 그 세계의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이 세금을 거두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과거에 비스마르크나 키신저가 동맹을 활용해서 상대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경제적인 몽둥이로 직접 중국을 타격하면서 동시에 동맹국들을 재정렬시키려는 아주 현실주의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맹국들에게도 예외 없이 관세를 전부 부과하면서 미국이 정한 규칙을 따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던 겁니다. 자, 결국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힘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재편 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의 대중 관세 전략의 핵심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자, 트럼프 관세는 이 디커플링, 즉 중국과의 경제 단절을 위한 확실한 도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거대 공장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아예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시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관세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비싸게 만드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알아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잖아요. 자, 이게 바로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잠재적인 경쟁국들에 대해서 돈줄을 끊어서 힘을 빼려는 아주 냉정한 현실주의 전략인 셈이죠. 자, 이로써 미중 관계는 과거 수십 년간의 협력 관계를 끝내고 본격 대결 구도로 완전히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미국 내 경제 소비자 제조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소비자 지갑은 얇아지고 제조업은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관세가 붙으니 물건값이 올라서 소비자 부담이 커진 건 당연했고요. 더 아이러니한 건 제조업입니다. 보호하려던 미국 공장들이 정작 그 수입 부품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품값이 올라서 생산 비용까지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일종의 자책골이 된 셈입니다. 결국 의도와 달리 소비자 물가와 기업 생산비가 함께 오르는 이중고를 겪게 된 거죠.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트럼프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최근에 트럼프가 그 관세 중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이런 방금 말씀드린 뭐 소비자 제조업체의 영향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부작용보다는 중국을 제압하겠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를 위해서 좀 소가 희생되는 면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혈 정책이보다는 중국이 출혈을 하겠죠. 관세 부담 때문에 이제 그 수출이 줄어들고 큰 희생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는 미국이 이제 피해를 보는 것보다는 중국이 훨씬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는 뭐 훨씬 미국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관세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친 변화는? 예, 트럼프의 관세는요, 단순히 그 물건값을 올린 걸 넘어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글로벌 공급망 공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기업들의 생각이 180도 바뀐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just in time, 즉 재고를 최소화해서 비용을 최대한 아끼는 게 최고였죠. 그런데 갑자기 수십 % 관세 폭탄을 맞고 나니까 비용보다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이러다 공장 멈추겠다라는 공포가 생긴 거죠. 자, 이런 생각의 변화가 가장 먼저 불러온 생각이 바로 탈중국 흐름입니다. 자,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모든 생산을 맡겨놨다가는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퍼진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새로운 생산 기지를 찾아 나선 겁니다. 자, 이러한 흐름 때문에 반사이익을 가장 많이 본 국가가 바로 베트남, 인도, 멕시코 같은 그런 나라였죠. 자, 그리고 생산 기지를 본국이나 또는 그 최종 소비 시장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니어쇼링 현상도 뚜렷해졌습니다. 자, 결국 경제 안보와 안정성을 최우선하는 블록화된 공급망 시대를 연 강력한 신호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관세 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예, 한마디로 친구도 예외 없다.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동맹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그 국가안보위협이라는 황당한 명분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죠. 진짜 그 미국의 속내는 어떤 거냐 하면 안보는 안 보고 경제적 이익은 따로 계산하겠다는 것였습니다. 마치 동맹 관계를 보호비를 내야 하는 비즈니스처럼 취급한 거죠. 결국 동맹국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만 믿을 수 없다. 결국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그런 냉정한 현실을 아주 깨닫게 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은 앞으로 미국의 이런 포지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전 세계적인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사실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 단독 생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한미 동맹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면서 진행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면서 국가 정책을 집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이제 경제적인 충돌이라기보다는 중국을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 디커플링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꾸준히 진행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세계는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초입 단계에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미중 대립의 최전선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는 양당 간의 확실한 노선을 요구받고 있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생존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떠먹여주는 TV 구독자분들과 국제 정세 및 역사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